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과목 14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강의는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마지막 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까지 배워왔는데요. 특히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핵심 기능들에서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능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정규화, 인덱싱, 뷰, 트랜잭션, 접근 및 보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던 데이터베이스 과목,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론들과 그 다음에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 쭉 배워왔는데요. 그거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현실 세계에 있는 대상, 예를 들어 뭐 상점 시스템 또는 뭐 수강 신청 시스템 같은 현실의 대상을 전산화시켜서 또잘 구조화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전산화시키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저장될지 이런 데이터베이스 결정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진행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는 어떤 구조에 대한 형식, 자료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료형이 중간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결과 그 설계된 예를 들어 뭐 이제 거의 설계도 같은 것이죠.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즉 이 관리 시스템 중에서 특별히 이제 그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기초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실제로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썼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MySQL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이런 이제 흐름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진행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설계 방법, 특히 ER 모델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의 복잡한 시스템, 상용 시스템 같은 것을 엔티티, 객체와 그 객체들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으로 표현을 하고 객체와 관계들을 이제 그 테이블로 이제 설계로 함으로써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ER 모델을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설계한 결과는 이제 스키마, 그 어떤 그 테이블 구조들인데요. 그 테이블 구조들에 대한 이론, 약간 수학적인 이론들, 릴레이션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속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열, 뭐 그다음에 인스턴스, 스키마, 그다음에 뭐 카디널리티 뭐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다음에 그 이론들을 쓰는 이론들에 대한 그 관계대수 연산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계대수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관리하고 결국 이제 생성하고 테이블 데이터를 수정하고 또는 이제 입력하고 그다음에 삭제하고 그다음에 검색하는 이런 SQL, 특히 SQL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 문법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배웠고요. SQL 언어를 배웠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특히 이제 그 중요한 기능으로서 이제 데이터를 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유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렇게 뭐 ER 모델, 릴레이션 이론,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공유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배운 기본 이론과 기능들이었고요. 여태까지 핵심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실제로 이제 보관하는 방법, 검색하는 방법들 이런 굉장히 또 이제 공유하는 어, 방법들,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핵심 기능에 대해서 여태까지 배운 것이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고급 기능들, 좀 더 이제 어드밴스된 이제 방법으로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또는 이제 좀 더 설계하는 측면에서 어드밴스된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측면에서 보면은 정규화라고 하는 것이 좀 고급 설계 이제 기법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인덱싱, 뷰, 트랜잭션, 보안 같은 것들이 이제 고급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5개 주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렇게 5개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는 또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시험은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것들을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핵심 개념들, 이것들 그냥 이거 자체가 핵심 개념입니다. 그럼 5개 핵심 개념들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또 왜 이제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 잘 이해를 하시고 듣고 공부를 이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고급 기능들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베이스 사실 이제 뭐 자격증 시험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 그리고 이번 학기에 이번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개념적인 이해 측면에서 주로 이제 공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할 때는 그 개념적인 이해를 했으니까 좀 더 이제 그 개별적으로 해서 깊이 심화되게 공부를 하시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 고급 이론 기능들에 대해서 정규화 인덱싱 뷰 트랜잭션 그 다음에 보안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맨 처음에 정규화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규화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이제 특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큰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방법론은 이제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러니까 폰실의 복잡한 세계를 이제 개념적인 설계, 엔티티 릴레이션십으로 이제 그래프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테이블 스키마를 이제 설계를 해내는 요 설계 방법론이 다이어그램에 기초한 이제 설계 방법론이고요. 이것은 이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래서 핵심적이고 예, 기본적인 설계 방법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화라고 하는 설계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정규화는 좀 더 이제 이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어느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제 해결이 이제 좀 복잡한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데이터 중복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 중복 문제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설계 방법론이 이제 정규화 이제 설계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교한 설계 방법은 좀 더 이제 고급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덜 사용될 것이고 덜 중요하다고 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오늘 수업에서는 좀 이것이 무엇인지 좀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만 이제 다루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이제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건데 대략적으로 정규화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테이블이 이제 스키마 하나가 이제 크게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 간에 이 안에 데이터에서 어떤 뭐 중복이 이제 보이는 거죠. 데이터 간에 중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제 잘게 쪼개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분해라고 합니다. 분해라고 하는데 디컴포지션 이 분해를 어떻게 체계적이고 이론적이고 수학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이론적인 설계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는 이제 어떤 단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1단계 규칙이 있고, 2단계 규칙이 있고, 3단계 규칙이 있고, 4단계 규칙이 있고, 5단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1단계 규칙을 만족하는 정규화된 테이블 구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1 정규화형 릴레이션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단계 규칙 플러스 2단계 규칙까지 만족하면은 제2 정규형 릴레이션십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규칙이 점점 이제 강한 단계적인 규칙이 강해지고요. 1단계 규칙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제1 정규형 릴레이션십 1단계 규칙 플러스 2단계 규칙까지 만족하면은 제2 정규형 릴레이션십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만족하면은 제3 정규형 릴레이션십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타이트하고 강력한 규칙을 만족할수록 이제 정규형 단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어떻게 실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굉장히 엄밀하게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정교화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실무적으로 이제 접근한 테이블 설계에다가 이제 좀 더 보강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정교형 규칙을 먼저 쓰고 그러면은 우리가 테이블 스키마가 이제 제일 정교형 스키마가 되는 것이고 릴레이션 스키마가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2단계 규칙까지 또 적용을 하면은 제2정규형 규칙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컴팩트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이제 토대가 된다. 정규화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화 설계의 목적은 그래서 데이터 중복 문제가 이제 특히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이상 현상이 이제 또 생긴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중복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이제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수학적 규칙에 근거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이미 수학적으로 연구하시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론적인 토대를 기초로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이게 그냥 풀어나가는 거죠. 뭐 지금 방정식을 풀듯이 정규형을 짝짝짝 이제 스키마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규화하는 것의 목적은 이제 테이블 구조에 의한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상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데이터 중복 문제로 인해서 데이터를 이제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할 때 발생하는 어떤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오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번 이제 데이터 중복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한번 중복의 문제를 이제 이 테이블 예시를 통해 살펴보면요. 이제 이게 고객 이벤트 참여 테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객이 어떤 이벤트를 이제 참여했다는 정보를 이제 보관하고 있는 테이블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애플이란 고객 아이디가 이벤트 번호 2001, 그러니까 2001이라는 이벤트에 참여를 했고 당첨을 됐다 이런 얘기죠. 애플이라는 거니까 뭐 우리 예를 들어 뭐 이마트나 뭐 이런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벤트 하잖아요. 첫째 주 이벤트. 그러니까 이건 뭐 첫째 주 이벤트, 다섯 번째 주 이벤트, 열 번째 주 이벤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총 3주차 이벤트에 이렇게 이벤트 응모를 했는데 당첨이 됐고 안 됐고 이렇게 됐고 바나나라는 이제 고객은 2주차, 5주차에 이제 응모를 했는데 안 됐고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고객 이름들이랑 등급들이 이제 이렇게 정보를 이제 한 테이블에 몰아 넣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고객 이름들이 이제 이렇게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화 등급도 골드 이런 것들이 약간 데이터 중복의 문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 중복의 문제가 있으면 이제 삽입하고 수정하고 삭제할 때 어떤 이상현상들, 그러니까 노멀하지 않은 anomaly 이런 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이상현상 중에 삽입 이상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면요. 릴레이션에 이렇게 새 데이터, 그러니까 중복이 있는 좀 릴레이션에 새 데이터를 이제 삽입할 때 불필요한 데이터도 함께 삽입해야 하는 문제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고객 이벤트 참여 테이블에서 새로운 고객 정보, 그러니까 멜론이라는 고객이 이렇게 성원용이라는 이름이고 등급은 이제 골드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삽입을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참여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면 이벤트 정보에는 이제 널이라는 이제 불필요한 이제 값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객 이벤트라는 테이블에 고객 정보와 등급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보관함으로 인해서 이런 삽입할 때 이게 뭐 불필요한 데이터를 삽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갱신 이상, 그러니까 수정할 때 이상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중복된 튜플 중에 일부만 수정해서 데이터가 불일치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라는 고객에서 고객 등급을 골드에서 원래는 골드였는데 VIP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애플이란 고객 아이디가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만 이렇게 잘못해서 수정이 돼버리면은 이 고객이 나중에 봤을 때 VIP가 맞는지 골드가 맞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어떻게 손상을 이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업데이트를 이제 일부만 잘못함으로써요. 이런 식의 이제 중복된 결과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 아니, 갱신할 때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고요. 또 삭제 이상도 봐볼게요. 삭제 이상은 이제 릴레이션에서 튜플을 삭제하면은 필요한 데이터까지 손실되는 연쇄 삭제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이벤트 참여 테이블에서 오렌지 고객이 이렇게 4주차 이벤트에 대해서 참여를 취소했어요. 2004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 2004를 이제 지우려고 하면은 오렌지라는 이제 고객을 보면은 다른 데 정보가 없잖아요. 그쵸? 캐롯, 바나나, 애플 고객만 있기 때문에 이 고객 정보까지 다 지워져 버려요. 이 4를 이제 지우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참여 관련이 없는 고객 아이디, 고객 이름, 등급 데이터가 손실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결국 이제 요거는 고객 이벤트 테이블이고 요거는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두 개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이제 한 테이블에 이렇게 보관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상현상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뭐가 이제 관련된 정보고 뭐가 관련되지 않은 정보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함수적 종속성입니다. 그러니까 functional dependency 이게 함수적이고 이게 종속성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데이터 중복으로 인한 이상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테이블을 이제 그 어떤 속성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학적인 이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키마에서 속성들 간의 종속적인 관계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정의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란 무엇이냐면은 x가 어떤 속성 x가 속성 y를 결정하는 것이 종속적인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함수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면은 속성 x의 값을 알면 속성 y의 값을 알 수 있다는 의미고요. 표현으로는 x가 y를 이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아이디와 고객 이름에 대해서 한번 두 개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우리가 고객 아이디를 알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정소화라는 것을 당연히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적인 속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그 중심 속성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그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이렇게 결, 종속되는 이제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의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제 주민등록번호가 저의 이제 키 속성이잖아요. 이제 그 기본 키 같은 얘기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면은 사실 어떤 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쫙 이제 보관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제 주소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제 전화번호도 알 수 있고요. 제 이름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 종속성은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런 속성들 간에 이제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중심되는 속성이 다른 속성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고객 이름과 고객 등급을 정보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음, 네. 그러니까 이 고객 아이디의 값을 알고 있으면은 고객 이름과 고객 등급의 값을 이 테이블에서 우리가 찾아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값을 알고 있으면은 그 다른 이제 속성의 값을 알 수 있게 됐을 때 이것을 이제 그 함수적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는 어떻게 생각될까요? 고객 이름을 알면은 고객 아이디를 알 수 있을까요? 예. 요렇게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고객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으면 고객 아이디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관계는 되나요? 이게 안 되는 게 왜냐면은 요거는 지금 고객 이름 중에서는 그 동명이인이 있죠. 같은 이름을 쓰지만은 서로 사실 다른 고객인 그런 경우에 고객 이름을 우리가 강호동이라고 알았다고 치더라도 강호동이 동명이인이면은 어떤 고객 아이디 AA가 있을 거고 BB가 있을 거고 둘 중에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고객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은 이름이 이제 강호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이제 속성에 대해서
주속성이 뭐고 부속성이 뭐냐, 요거를 지금 이제 함수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예. 그래서 등급을 안다고 해서 고객 아이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고객 아이디 알면은 여기서 테이블에서 우리가 등급을 뭔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라는 그 고객 아이디만 알면은 당첨 여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객 아이디와 고객 아이디가 몇 주차 이벤트에 이제 응모했는지 알면은 이 테이블에서 당첨 여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예에서도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가 당첨 여부를 함수적으로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지금 화살표, 이 고객 아이디와 그 이벤트 번호가 당첨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에 고객 아이디가 여기 파란색 화살표 이렇게 고객 등급을 결정하고 고객 아이디가 고객 이름을 결정.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라면 고객 이름을 알 수 있고 고객 아이디라면 등급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제 세 개의 지금 함수적 종속성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쓴 겁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 종류. 고객 아이디라서 고객 아이디라면 고객 이름을 알거나 고객 아이디라면 고객 등급을 알거나 또는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를 둘 다 알 때 당첨 여부를 알게 되는 세 개의 함수적 종속성이 있습니다. 함수적 종속성은 데이터 중복의 문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예. 이제 주 속성 있잖아요. 주속성. 주속성이 이제 어떤 테이블에서 키일 때, 그러니까 키가 주속성이 되지 않는 함수적 종속성이 있으면은 그 테이블엔 중복 데이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이 테이블에서 함수적 종속성이 3개가 있다 그랬죠. 고객 아이디와 그 이벤트 번호를 통해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함수적 종속성과 고객 아이디를 통해서 고객 이름과 고객 등급을 알 수 있는 함수적 종속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키는 고객 아이디 그 이벤트 번호이기 때문에 요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를 통해서 당첨 여부를 알게 되는 요 빨간색 요 화살표 종속성은 키로 인한 함수적 종속성이고요. 근데 고객 아이디로 인해서 고객 이름과 고객 등급을 아는 요 파란색 화살표 두 개는 키로 인하지 않은 함수적 종속성입니다. 이렇게 키로 인하지 않은 함수적 종속성이 있으면은 요 부분 그것에 이제 부속성이 되는 부분에 데이터 중복 문제가 생긴다. 이게 어떤 수학적인 theory,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입니다. 정리입니다. 정리.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정규화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규화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정규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키 속성에 대한 함수적 종속성만 가진 여러 개의 부분 릴레이션이 되도록 분해하는 것이 정규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고객 이벤트 테이블에 대해서 정규화를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은 고객 이벤트 요 빨간색 이제 함수적 종속성 그러니까 키가 주속성이 되는 함수적 종속성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요 고객 아이디 요 파란색 고객 아이디가 이 키가 주속성이 되는 이 함수적 종속성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요 테이블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고객 아이디 이벤트 번호가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요 함수적 종속성.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는 요게 키가 되고 이 키가 이렇게 당첨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키가 아닌 키로 인하지 않은 함수적 종속성이 없어졌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객 아이디와 요 세 개의 칼럼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객 아이디가 이제 고객 이름과 고객 등급을 이제 결정하는 함수적 종속성이 이제 만들어지는 이 테이블로 이렇게 분해를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테이블 두 개가 된 거죠. 지금 큰 테이블에서 요 테이블 하나 그다음에 요렇게 테이블 하나 해가지고 두 개 테이블 이렇게 분해를 잘 시키면 모두 키로 인한 함수적 종속성만 가지는 두 개의 부분 릴레이션으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적 종속성을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분해를 해나가는 것이 정규화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규화를 이제 단계 몇 단계로 있어요. 단계별로 이제 수행하는 게 수행된 결과가 이제 정규형입니다. 정규형은 이제 중복제곱의 릴레이션을 설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정의된 정규화 규칙을 만족하는 릴레이션의 이제 체계적인 이제 체계입니다. 단계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릴레이션 X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 제일 정규형 규칙을 만족하고 제일 정규형 규칙 블라블라고 제일 정규형 규칙도 이제 어떻게 이거 제가 이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안 다루려고 하거든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제3규칙도 어떻게 하는데 이거 세 개를 만족하긴다. 그러면 이제 릴레이션 X는 제3 정규형 릴레이션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규형 규칙을 이렇게 만족하는 게. 네. 대충 이제 어떤 그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우리가 아까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릴레이션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함수적 이제 종속성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들어왔고 그 수학적인 개념을 기초해 가지고 몇 개 규칙이 있는데 단계적인 규칙이 있는데 단계적인 규칙을 만족할 때 우리를 그게 제 몇형 규칙 정규형이 릴레이션십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몇형 정규형 규칙이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뭐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보증이 되는 거냐면은 어떤 아까 우리가 이상치 있었잖아요. 뭐 삽입 이상이 몇 정규형이면은 삽입 이상에서 안전하다거나 몇 정규형이면은 뭐 이렇게 병행 이상에서 안전하거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형이라는 건 이렇게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설계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하기 위한 이런 설계 방법론인 것이죠. 수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만족하고자 할 때 정규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고차원 정규형은 그 이하 차원의 정규형 규칙을 다 만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 정규형이 만약에 어떤 릴레이션이 O 정규형이 만족했다 이러면은 1, 2, 3, 4, 5 정규화 규칙을 다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규형은 이제 그 고차원 정규형으로 갈수록 이제 강한 규칙을 만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이제 이상에서 좀 더 이제 자유로워지는 정규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차원 정규형이면은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실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테이블이 자잘하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해서 한 많이 쓰는 게 이제 제3 정규형을 많이 씁니다. 제3 정규형과 이게 그다음에 이제 BCNF형이라는 이제 정규형이 있거든요. 그 정규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정규형이 이제 어떤 정규화 규칙이 있고 정규형이 있는지는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아마 이렇게 배울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게 자세하게 정규화 규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정규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수업에서도 시험에서도 이제 이런 개념적인 측면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싱이라고 하는 이제 고급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가 이제 설계에 대한 고급 기능이었다면요. 인덱싱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운영에 대한 고급 기능입니다. 인덱싱은 특히 어떤 이제 관리와 운영에서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급 기능이냐면은 이렇게 검색을 빠르게 하는 측면에서 이제 고급 기능이거든요. 검색에서 우리가 특정한 속성에 대해서 자주 검색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 예를 만드는데 인사부서에서 그 사원 테이블에서 연봉의 속성에 대해서 자주 이제 검색을 한다고 해봐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봉에 대해서 연봉이 이제 3천 이상인 사원들 이제 뽑아달라. 데이터 뽑아달라. 연봉이 이제 3천에서 5천인 사원들 뽑아달라. 연봉이 이제 1억 이상인 사원들 뽑아달라. 이런 식의 그 연봉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Select from 사원 where 연봉 6천보다 이제 6천만보다 크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연봉 속성에 대한 이런 검색이 굉장히 자주 빈번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검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인덱싱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자주 검색하는 속성에 대해서 일종의 목차와 같은 이런 어떤 구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그 데이터 검색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이런 연봉 속성에 대해서 검색이 있을 때 그 검색의 속도를 굉장히 빨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인덱스가 이제 어디에 주로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그 두꺼운 이제 책 있잖아요. 우리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책 맨 뒤에 보면은 어떤 이제 개념 단어에 대해서 이 개념 단어가 몇 쪽에서 등장하는지 이렇게 쫙 정리된 게 그게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개념 단어를 이제 이 두꺼운 책에서 찾고 싶을 때, 종이책에서 찾고 싶을 때, 맨 뒤에 인덱스를 보고 바로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1페이지부터 이렇게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개념 단어가 어디 등장하는지 찾는 것보다 검색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까요? 그렇죠. 이게 똑같은 작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 데이터가 많이 검색이 일 것이라고 예상되고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 속성에 대해서 미리 인덱스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검색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인덱싱 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요 인덱싱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배울 건데요. 그러니까 연봉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봉에 대해서 그 오름차 순서로만 이렇게 정렬해 놓는다고만 해도 우리가 6천만 이상의 그 연봉인 사원을 검색한다고 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기 6천만 이상이냐? 여기 다 6천만 이상 있구나. 여기서 전체가 그러니까 뭐 100만 개가 있는데 총 4번까지만 검색해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요 지리에 대해서 연봉 6천만 이상인 사람들 달라고 하는 지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검색에 대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그 많이 검색될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조치를 취해 놓으면은 굉장히 그 검색 이후에 검색 질의가 왔을 때 그 검색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싱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이것도 약식으로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약식으로. 사실 실제로 이제 그 MySQL 같은 데에서 많이 쓰는 이제 인덱싱 구조는 비트리라는 이제 구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비트리에 대해서 공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싱이 이제 무엇인지 대충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인덱싱 기술의 사용 목적은 뭐냐면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검색에 대비해서 그 자주 검색에 사용되는 그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라는 사전에 그 구조를 만들어 둠으로써 검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인덱싱 기술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select from 사원 where 연봉 6천만.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속성이 많이 이제 사용된다. 그럼 연봉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SQL의 명령을 미리 하는 거죠. 야, 너 사원 테이블에 인덱스 구조를 만들어 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인덱스 그 사원이라는 연봉이라는 속성에 대해 사용해서 검색해 오면은 검색 속도가 뭐 많게는 뭐 100분의 1, 1000분의 1까지 막 줄어들고요. 뭐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뭐 1000분의 1, 만분의 1까지 막 줄어듭니다. 인덱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요. 굉장히 이제 검색에 이제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고급 실용적인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덱싱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이제 지리에 대해서 커서 이동했을 생각해 볼게요. 커서가 그러면은 하나씩 검색해야겠죠. 6천만보다 크지 않네. 그러면 이 데이터는 패스. 그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5천만, 6천만보다 크지 않네. 패스. 세 번째 데이터도 5천만이네. 패스. 네 번째 데이터 봤더니 6천보다 크진 않네. 패스. 6.5천만. 요거는 크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출력 이렇게 해가지고 총 커서 이동 횟수는 7회가 나옵니다. 인덱싱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동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인덱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이렇게 미니멈 값 이게 4천만이죠. 미니멈 값 두 개를 이제 받는 겁니다. 미니멈 값 4천에서 6천만일 때는 요 레벨 2 테이블 요로 가고 6천만 이상일 때는 요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6천만 이상인 걸 찾기 때문에 일단 요 테이블에서 요 커서가 1, 2에서 봤더니 6천만 이상인 테이블을 이제 데이터를 원하네. 그러면 요 두 번째 테이블 레벨 2 테이블로 가고 그다음에 6천만 이상 4번이구나. 그러면 네 번째 라인이구나.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바로 네 번째 라인으로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이 이렇게 커서가 차례로 이동되는 게 아니고 이거 네 번째 라인인 거를 네 번째 라인이 6천만인 것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네 번째 라인으로 바로 이동해 가지고 6천만 이상 그 다음에 6.5천만이네 여기 그래서 여기부터 해서 쭉 출력을 쭉 해나가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인덱싱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정렬을 미리 해놓기 때문에 4라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쭉 출력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지금 테이블이 지금 7개밖에 없지만은 예를 들어 100만 개가 있고 인덱싱이 이제 몇 단계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쭉쭉 찾아 나가 가지고 그 라인부터 해서 쭉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 커서 이동 횟수가 거의 드라마틱하게 거의 로그 스케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죠? 데이터 검색이 이런 식으로 연봉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인덱스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쭉쭉 찾아 나가 가지고 그 처음부터 이렇게 테이블을 다 검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풀 스크리닝 서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타겟팅 서치를 이제 해가지고 결국 인덱스 사전에 우리가 구축해 놓은 인덱스라는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타겟 서치를 해가지고 커서가 이제 몇 번 안 이동하고 인덱스에서 우리가 결과를 바로 포인트링 딱 해가지고 출력해 나가기 때문에 총 그래서 이제 3회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거든요. 1회, 2회,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찾아봐가지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3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3회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요 커서 이동 횟수가 곧 아까 전에 검색 소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서 이동 횟수가 확 줄기 때문에 검색 소요 시간이 줄고 몇 분의 1로 또는 몇십 분의 1로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인덱싱은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덱싱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이제 사실 이제 뭐 구축을 하는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고 MySQL에 인덱싱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내부 이제 소프트웨어 모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MySQL에 너 우리가 연봉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많이 할 거니까 연봉에 대해서 인덱스 만들어 놔 이렇게 지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근데 인덱스 사용 시 이제 고려 사항이 있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좀 실무적인 거니까요. 한번 그냥 쭉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주 검색하는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웨얼절에서 웨얼이라는 그 서치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 또 조인도 항상 이제 서치가 들어가잖아요. 조인에 사용되는 그 키에 대해서도 속성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인덱싱을 잘 해놓으면은 조인을 많이 쓴다면은 인덱싱 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값의 분포가 다른 속성의 인덱스를 설정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학생들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학과라는 이제 속성에다가 인덱스를 설정해봤자 어차피 다 데이터베이스 학생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인덱싱을 설정해 놓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학생 집단의 테이블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과가 서로 다른 학생 집단의 테이블에 대해서 학생 속성의 인덱스를 걸면 유리하다. 근데 만약에 그 학생 집단의 학과가 거의 동일해요. 유사해요. 데이터가 거의 다 데이터 학생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인덱싱을 걸어봤자 그 검색에 이제 개선되는 것이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성을 우리가 인덱싱을 걸고 싶다. 그러면 그 속성의 값들이 다 다른지, 분포가 다 다른 값인지 보고 값이 달랐을 때 그 인덱싱을 걸면 유리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려사항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거는 쭉 그냥 들어만 봐보세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기본 키는 항상 우리가 기본 키 배웠죠. 기본 키는 인덱스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생성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MySQL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생성해 놓거든요. 기본 키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MySQL에서는 인덱스로 주로 비트리 구조를 쓴다. 비트리 구조는 여러분이 나중에 좀 또 더 깊이 공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 테이블에 대해서 인덱스가 많으면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속성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10개짜리 속성 10개짜리 테이블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속성 인덱스를 걸면은 검색에 유리할까요? 네, 검색에는 유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냐면은 인덱스를 걸면은 데이터를 특히 이제 삽입하고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변경하고 이럴 때마다 인덱스를 다시 재구축을 하거든요.
이렇게 인덱스 속성에 많은 인덱스를 많은 속성을 인덱스를 걸어 놓으면은 삽입할 때 뭐 그냥 인덱스가 없으면은 맨 뒤에다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배웠죠. 이렇게 테이블 뒤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인덱스가 많으면은 이 테이블을 인덱스에 맞춰가지고 집어넣어서 인덱스를 또 고쳐줘야 돼, 인덱스를. 그렇기 때문에 삽입 삭제할 때 인덱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당 네다섯 개 정도 권장한다. 더 적게 쓸 수 있으면 적게 쓰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음, 너무 많이 인덱스를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부여하는 SQL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create 인덱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인덱스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어떤 테이블에 어떤 속성에 이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지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책 테이블에서 책 이름 속성에 ix 북이라는 그냥 인덱스를 생성해라. 이런 이름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임의의 이름이라고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책이라는 테이블에 책 이름이라는 속성에 인덱스를 만들 때 이렇게 이런 이제 MySQL 명령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책이라는 테이블에서 출판사 가격, 그러니까 두 개의 속성에 이제 이렇게 동시적으로 인덱스를 생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콤마 찍고 이제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ixbook이라는 2라는 인덱스를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색에 인덱스를 이렇게 쓰고자 할 때는요, 명시적으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select from where 사이에서 from where 사이에 use index ix 우리가 인덱스 이름을 줬으니까 이 인덱스 2를 이제 써라. 이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검색할 때 인덱스 2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검색하는 명령을 보시면은 출판사와 가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속성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출판사 가격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IX 북2를 이제 여기서 쓰면은 검색 속도가 안 쓴 거보다 여기 안 쓴 거보다 쓴 게 속도가 향상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개수가 많을수록 향상이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주 빈번하게 이런 인덱스 검색을 많이 쓴다면은 이렇게 속성에다가 인덱스를 걸어두면은 검색 속도를 이제 빠르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덱스에 쓰는 목적에 대해서 무엇이 인덱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능인 뷰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고급 스킬입니다. 뷰라는 거에 뷰가 무엇인지 볼까요? 이 뷰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실질적인 테이블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특정한 정보들을 부분 정보라든가 어떤 특정한 이제 정보들에 대해서 어, 많이 이제 쓸 때 이거를 이제 가상 테이블로 새로 이제 만들어서 생성하고 보관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학과 조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조교는 음, 굳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그 다른 학과의 정보에 대해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굳이 볼 필요 없는 나중에 검색한다 그래서 또 검색 속도를 이제 적게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굳이 이제 데이터과학 학과의 조교는 데이터과학 학과 학생 정보만 열람하면은 됩니다. 그렇죠? 보안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 검색의 검색 시간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테이블, 학생 테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데이터과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는데 근데 이 학생 테이블을 말고 데이터와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새로 이제 그 테이블을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단순히 그냥 참조하는 어떻게 가상의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뷰입니다. 뷰.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가상 테이블을 만들면은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삭과 조교는 이 테이블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권한을 줘가지고 이 테이블을 보게 하지 않고 이 가상 테이블을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유리해지겠죠. 또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 다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정보에 대해서 모든 다른 학과에 대해서 뭐 사실 이 데이터의 학과적인 측면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나중에 이제 어떤 기업의 측면에서 어떤 이제 지점의 정보가 아니고 본점의 정보까지 다 열람할 수 있으면은 지점에서 그 본점의 정보들에 어떻게 보면 해킹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는 이제 전체 데이터베이스 실질적인 테이블을 운영하지만은 그 지점별로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지점에서 가상 테이블만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이제 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뷰의 이제 사용 목적은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테이블에서 이제 부분 정보만 이용하는 사용자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테이블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가상 테이블 중에 그 데이터 정보만 접속할 수 있는 테이블을 가상적으로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와 학과 조교를 위해서 학생의 실질적인 테이블, 전체 학과 학생이 있는 그 실질 테이블에서 데이터와 학생만 이제 포함시켜 있는 뷰라는 이제 가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에서 학과 조교는 그 가상 테이블을 이제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가상 테이블만 이용하도록요. 맞춤형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검색 결과, 특히 이제 조인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나중에 이제 검색하고 사용할 때 빈번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조인의 결과를 뷰로 이제 상시적으로 이제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운영함으로써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검색 작업을 항상 이제 하는데 학생 수강 신청 학과라는 테이블에 조인 결과를 자주 사용해요. 그러면 이 조인 결과를 그 수강 신청 확장판 가상 테이블 이런 식의 이름의 뷰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뷰가 이제 항상 이제 그 최신 버전이 되도록 이제 유지를 하면은 조인이란 연산이 굉장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컴퓨터적으로 이제 연산적으로 비싼 연산이에요. 자원이 많이 들어간 연산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인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면은 그 조인 테이블에 이제 바로바로 이제 들어가서 검색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조인 테이블은 새로 이제 그 복사해서 새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그냥 참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참조되도록 이제 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생성하고 유지하는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실질적인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자 맞춤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이제 테크닉이 이제 뷰라는 테크닉입니다. 뷰라는 이제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은 기본 테이블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그러니까 풍경과 창문의 이제 이런 이제 관계에서 이제 뷰라는 이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경을 이제 볼 때 창문을 통해서 일부만 이제 풍경의 일부만 바라보잖아요. 일부만 이제 뷰합니다. 그런 이제 비유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전체 데이터베이스,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여러 개 실질 테이블을 일부의 이제 뷰라고 하는 가상의 테이블로 특정한 사람은 그 뷰만 본다. 특정 사용자는 맞춤형으로 그 테이블에 가상 테이블만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제 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뷰는 실질적인 이제 데이터가 이제 있는 테이블이 아니라 가상 테이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테이블이 이제 데이터가 변하면은 뷰라는 가상 테이블의 데이터도 이제 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뷰는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상 테이블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실질 테이블, 그러니까 검색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실질 테이블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검색해요. 그러니까 뷰에서의 검색하는 것은 일반 테이블에서의 검색과 동일하다. 또 뷰에서 데이터를 이제 변경하는 것, 삽입, 수정, 삭제하는 것은 또 이제 실질적인 테이블에 이제 반영이 돼요. 근데 그걸 권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 테이블을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뷰에 반영되는 거는 이제 권장되는 반면에 뷰에서 이제 값을 바꿔가지고 실질 테이블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방향은 권장되진 않습니다.
또 이제 다른 뷰를 기반으로 새로운 뷰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뷰의 이제 역할은 이런 비유적인 측면, 전체 이제 데이터베이스 풍경들, 밖에 펼쳐지는 풍경들을 이 뷰라는 맞춤형 어떤 이제 관점에서만 이제 보게 해주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스킬입니다. 관리 스킬입니다. 뷰, 뷰의 문법은 그래서 뷰를 이제 생성하는 문법, create 뷰, 뷰 이름, 뭐 이렇게 속성 이름들 쫙쫙쫙 해가 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테이블 결과를 새로운 이제 뷰라는 이름의 테이블로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그 뷰의 문법이고요. 예, with 체크 옵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뷰를 만들고 났을 때 뷰에 이제 뭐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은 권장되지는 않지만 뷰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됐을 때 뷰가 이제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만족시키는 이제 테이블이 뷰인데요. 그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문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뷰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면은 이제 드랍 테이블 하듯이 뷰도 이제 뷰라는 가상 테이블도 이제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볼게요.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질 테이블은 뭐냐면은 학생이라는 실질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학과가 데이터베이스 과학부인 학생들만 모아서 이제 셀렉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테이블을 새로 이제 뷰로 이제 가상 테이블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뷰라는 것을 이제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과학 학생이라는 가상 테이블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데이터하고 학과가 데이터하고 학생인 이 강호동 유재석만 이제 포함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검색하고 이러면은 데이터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만 과학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이제 검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데이터학부 이제 조교들 같은 경우에 조교 선생님이나 데이터학부 뭐 이제 저희 교수 같은 분이나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데이터 정보가 필요하면은 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접근할 필요 없이 요 테이블을 쓰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 또 보안적으로 이제 차단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과학 학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뷰를 만들었다고 하셨을 때 이제 쇼 테이블스, 그러니까 테이블스가 뭐뭐 있냐고 이제 보면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과학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은 두 개가 이제 서로 사실 다르잖아요.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진짜 테이블, 예, 리얼 테이블이고요. 데이터학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이 진짜 테이블에서 이제 일부의 데이터만 이제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사실 가상 테이블입니다. 가상 테이블. 진짜 테이블과 가상 테이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뷰죠, 뷰.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쇼 풀 테이블스 이렇게 하는 이런 명령을 해가지고 테이블 뭐뭐 있는지 보면요. 테이블 타입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요. 그래서 베이스 테이블과 뷰 테이블인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이런 뷰에서 이렇게 검색도 가능하고요. 2020년에 이제 입학한 학생이 누구냐. 그 다음에 뷰에서 또한 이제 이름을 이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강호동을 이제 그냥 강호로 이제 바꾸는 이런 이제 것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랍 테이블로 이제 삭제하는 경우에는 사실 에러가 발생하고요. 드랍 뷰로 했을 때만 이제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테이블도 이제 만들었다가 이제 안 만들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뷰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뭔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네 번째 고급 기능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의 고급 기능입니다. 트랜잭션은 뭐냐면은 반드시 함께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데이터베이스 연산들을 하나의 작업 단위,
이거 작업 단위가 이제 트랜잭션이 되는데요. 트랜잭션으로 정의를 하고 처리하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호가 은경에게 5,000원을 이제 계좌 이체를 함으로써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계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변경시켜야 되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 계좌 이체의 연산은 어떻게 되나요? 예, 성호의 계좌에서는 계좌번호가 100이 이제 성호 계좌거든요. 성호 계좌에서는 잔액을 5,000원 감소시키고 은경 계좌에서는 계좌번호가 200이에요. 은경 계좌번호에서는 잔액을 5,000원 증가시키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계좌 이체가 된 겁니다. 그쵸? 여기서 5,000원이 성호 계좌 마이너스 5,000원이 은경 계좌 플러스 5,000원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요 두 개의 이제 연산은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0원만 이렇게 이게 성공하고 얘가 실패했어요. 입금은 되는 건. 그러면은 성호는 자기가 5,000원 보낸다고 해서 내 5,000원이 계좌에서 빠졌는데 은경 계좌에 보니까 5,000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5,000원 누가 이익인가요? 예, 은행이 이익이죠. 그러면 이제 성호가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고소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연산은 하나의 단위로 무조건 이제 엮여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중간에 하나만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엮여져서 하나의 이제 반드시 함께 하나의 엮인 연산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연산 단위가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그것들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트랜잭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계좌 이체에 대한 트랜지션 아시겠죠? 예, 요런 이제 트랜잭션의 예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아마 살펴보면은 예, 두 번째 예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사용자가 이제 상품을 이렇게 주문해요. 온라인에서 상품 10개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뭐 이미 구매를 했다고 치죠. 주문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온라인 상점에서 재고는 10개를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새로운 주문 내역, 주문을 이렇게 했는데 이 주문 고객 애플이 어떤 이제 주문 P01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주문 10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재고량에 대해서 P01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재고량이 마이너스 10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P01에 대해서 재고량이 100개가 있다고 치면은 주문이 10개가 들어가고 주문 정보에서는 10개가 입력돼야 되고 재고량은 이제 10개가 까져서 190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문과 재고량의 이제 변화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져서 두 개가 함께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랜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주문이 둘 다 이제 아예 실패를 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상태에 있던가, 아니면은 둘 다 성공을 해가지고 주문 수량 플러스 10 되고 재고 수량 마이너스 10 되고 이런 상태로 되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돼야지. 예를 들어 주문 수량은 뭐 10개가 이제 플러스가 됐는데 재고 수량은 마이너스 10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총 수량이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주문 수량은 이제 0인데 재고 수량만 마이너스 10대도 총 수량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트랜지션이 하나로 만들어졌으면은 두 개가 다 실행되거나 두 개가 다 실행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별로 실행돼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그걸 이제 정의해 주는 것이 이제 트랜잭션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관련 SQL 명령어는 어떻게 됐냐면 세 가지 명령어가 있어요. 트랜잭션 시작을 선언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커밋이라는 명령어, 그러니까 종료를 선언하는 두 종류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커밋 명령어와 롤백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시작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따로 보관해 놓고 트랜잭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 이제 상태 명령어인 커밋이나 롤백이 나올 때까지 명령어들의 이제 트랜잭션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트랜지션 시작을 알리는 명령어고요. 커밋은 이제 트랜지션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을 때 트랜지션을 적용하고 완료하는 명령어고요. 롤백은 트랜지션이 이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트랜잭션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전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트랜지션 시작 명령과 스타트 트랜지션 이렇게 하는 거죠. 트랜지션 시작 이렇게 되면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전에 뭐 성호의 계좌에서 성호의 계좌에서 마이너스 5천하고 그 다음에 은경 계좌에서 플러스 5천하고 이런 이제 트랜잭션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정상 작동이 확인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한번. 그리고 나서 yes 정상 작동 됐으면은 이제 커밋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료. 아까 전에 마이너스 5천 되고 플러스 5천 된 이 데이터베이스로 완료를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만약에 정상 작동을 확인해 봤는데 노예요. 그러면은 이제 롤백이라는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트랜잭션 이전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뒤에 이 부분을 다 취소를 하고요. 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지션을 시작하고 커밋하거나 트랜지션을 시작하고 롤백해서 다시 트랜지션 이전 상태로 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시작해서 커밋해서 완료 상태 다 적용한 완료 상태로 들어가거나 넥스트 상태로 들어가거나 커밋 트랜지션 시작해가지고 롤백 해가지고 이전 상태로 돌아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명령어, 종료 명령어. 종료 명령어는 커밋이나 롤백이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MySQL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맨 처음에 트랜잭션이 정상 이제 동작하는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시작, 스타트 트랜잭션, 콤마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사항 추적을 해야 되는 걸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잭션 시작하면 이제 MySQL 그 소프트웨어가 이제 뭘 하냐면은 지금까지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어떤 스냅샷,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제 보관을 따로 해놔요.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트랜지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이렇게 이 유저가 이제 그 성호와 이제 은경의 이제 계좌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성호의 계좌에서 마이너스 5천을 해줘요. 이렇게 잔액에서 업데이트 이렇게 해주고 은경 계좌에서 플러스 5천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최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이제 바뀌었겠죠. 이제 이게 버전 제로라고 하면은 버전 1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버전 1에서의 계좌 성호와 이제 은경의 계좌를 확인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보니까 잘 됐어요. 마이너스 5천과 5천이 잘 반영이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커밋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이제 V1 계좌가 데이터가 이제 V1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요거가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V0는 이제 없애고요. V1을 이제 보관해 놓는 현재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것이 이제 커밋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만약에 트랜잭션 이상 동작한 경우를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스타트 트랜잭션을 이제 마찬가지로 실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V0를 이제 보관해요. 그러면 이제 쭉쭉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5천, 플러스 5천 해가지고 V1을 만들었어요. 근데 V1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좀 이상해요. 성호 계좌에서는 마이너스 5천이 됐는데 은경 계좌에서는 변환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트랜잭션 망했네. 그러면 이제 롤백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V1은 날라가고 현재 이제 최종 데이터베이스 상태를 이제 V1으로 이제 되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트랜지션을 이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그러면 스타트 트랜지션 했을 때 MySQL은 그 지금까지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V0로 이제 보관하고 상태를 그 다음에 쭉쭉쭉 이제 진행되다가 커밋 또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잘 되었으면은 커밋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되었으면은 롤백을 해주면은 V0가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복구가 되는 겁니다. 마치 게임에서 이제 세이브 로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이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쭉쭉쭉 뭐 해보다가 이거 괜찮네 그러면 다시 세이브를 하면은 그때까지의 이제 결과가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근데 세이브 하다가 쭉쭉 하다가 완전 망했네 이러면 로드를 하면은 다시 세이브 했을 때 상태로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지션을
일련의 이제 과정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중간에 다 처리되거나 아니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되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트랜잭션에는 이제 네 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해 줘요. 요거는 제가 시험에는 안 낼게요. 굳이 너무 개념들이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고급 기능 개념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근데 얘기만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근데 그 뭐 데이터베이스 자격증 시험 같은 거 할 때 이 엑시드라고 해서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단골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 들어봐 두시면 수준에서는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안 낸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트랜지션 첫 번째 원자성을 만족해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원자성 특성이 가져야 된다. 트랜지션 연산들이 정상 상태에서는 모두 실행되거나 또 이상 상태에서는 하나도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all or nothing, yes or no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실행돼 가지고 10,000원에서 이제 5,000원 이게 두 개 다 실행이 돼 가지고 이렇게 5,000원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실행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떤 건 실행되고 어떤 건 실행 안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55가 되거나 둘 다 XX가 돼 가지고 원 상태로 그냥 남아 있거나 해야 되는 원자성이 되어야 한다. yes or no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 하나의 원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제 파트가 되는 원자가 있으면 안 된다. yes or no가 된다는 이것이 원자성입니다. 그럼 일관성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이 성공한 후에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일관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특히 이제 예시를 보면요. 잔액 합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관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 잔액 합계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이 수행됐을 때 5,000원이 돼가지고 합계는 10,000원이 유지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관된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트랜잭션을 이게 수행됐는데 5,000원이 중간에 날아갔어요. 합계가. 성호장에는 5,000원이 빠졌는데 은경장에는 5,000원이 안 들어왔죠. 그래서 최종 토탈 합계가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잔액 합계에 대해서 일관성 상태가 이제 유지하는데 실패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일관성을 또 유지해야 된다 이런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격리성. 트랜잭션의 격리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트랜잭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이제 동시적으로 우리 그때 배웠죠. 데이터베이스 하나에 이제 서버 소프트웨어가 서버 쪽이 있고요.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예, 클라이언트 1, 2, 클라이언트 1, 2에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이제 트랜잭션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시 한번 봐볼게요. 성우가 은경에게 5,000원을 계좌이체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은경에게 딱 계좌이체를 하면서 은경이 마찬가지로 은경이 자기 핸드폰으로 1,000원을 이렇게 입금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성우 클라이언트 핸드폰에서 이렇게 서버에 이제 은행 서버에 그 요청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은경 클라이언트 은경 핸드폰에 이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서 서버 이제 은행 서버 MySQL 소프트웨어에 또 요청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트랜잭션 1 성호 계좌에서 5,000원 이출하고 은경 계좌에서 5,000원 입금하는 이 트랜잭션과 은경 계좌에서 1,000원을 입금하는 또 이제 계좌 입금의 트랜잭션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서버 쪽 사이드에서 관리 시스템이 두 개의 트랜잭션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격리성을 이제 만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격리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5,000원을 인출할 때 이 잔액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얘가 접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별개로 이제 따로따로 수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인 형태로 따로따로 수행 중인 트랜지션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 그래서 이 트랜지션이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지션은 이 은경 계좌 그러니까 공유되는 그 자원 계좌 공유되는 자원의 데이터에 그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에 의한 오류를 방지해야 된다는 것이 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격리성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동시다발적인 트랜지션이 수행되더라도 마치 순서대로 하나가 완료되고 다른 하나가 또 다음에 진행되고 완료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처리돼야 된다는 것이 격리성입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네 번째 속성은 뭐냐면 이제 D, 애시드의 D거든요. 지속성, 듀라빌리티인데,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이제 한번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은 그 결과는 반영한 결과는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지션이 쭉 하나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중간에 또 이제 막 가다가 갑자기 완료되기 전 상태로 데이터베이스가 백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가 한번 됐으면은 요게 이제 최종 상태예요. 무조건 최종.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이전으로 돌아오는 여러 이제 그런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 이전 상태로 돌아오면 안 된다. 완료되었으면은 이게 최종 영구적으로 이제 지속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트랜잭션의 지속성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4개 얘기했죠. 아토미시티, A, 그다음에 그 뭐였죠? 컨시스턴시, 그다음에 C, 아이솔레이션, 그다음에 지속성, 듀라빌리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속성이 이제 애시드라는 속성이 만족되는 게 트랜지션 속성이고요. 이게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데 예, 저희 기말 시험에서는 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고급 기능, 접근 및 보안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접근 및 보안 기능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고급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허가된 계정 사용자만 허가된 권한 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렇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외부의 이제 해킹과 같은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법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법이죠.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법은 크게 이제 두 종류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계정 보안과 권한 보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속 자체를 못하게 하는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 계정과 비등록 계정을 이제 해가지고 등록된 계정들만 이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정 보안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해보셨죠? 그래서 MySQL 할 때 MySQL -u 루트 그다음에 -p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디 특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진 사람만 일단 접속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권한 보호는 뭐냐면 이제 접속은 했어요. 접속한 이후에 이제 특정한 이제 테이블에 대해서 너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 열람할 수가 있어. 아니면은 너는 그 다음에 수정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권한을 달리 부여함으로써 그 권한 이상의 그 MySQL 데이터베이스를 만지거나 검색할 수 없도록 이제 통제하는 게 이제 그 계정 사용자에 대해서 그 등록 권한과 비등록 권한으로 해가지고 통제하는 게 이제 권한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1 같은 경우에는 계정 보안은 통과를 했어요. 이렇게 계정이 있어가지고 테이블 1에는 접근이 허용이 됐어요. 권한이 있어가지고요. 테이블 2에는 막혔어요. 테이블 2에 권한이 없으므로 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이제 어떤 이제 계정에 대해서 권한을 달리 줌으로써 그 특정한 권한자만 이제 테이블에 이제 권한에 행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사과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그 사원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테이블에 대해서는 인사과 직원 계정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경영자 계정, 그러니까 CEO 계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두 다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서버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접근할 수가 있고 특히 서버 관리자, 그 회사에서의 그 회사 시스템의 서버 관리자는 회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서버 관리자는 또 특별한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용자 계정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또 수행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서로 간의 이제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안을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보안 관련돼서 이제 문법을 보면은 계정을 이제 생성하는 문법이 있겠죠. 이 계정 생성 문법은 이제 그 아예 서버 관리자만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루트로 접속하잖아요. 루트가 이제 서버의 이제 관리자 계정이거든요. 그 루트로 접속해가지고 create user, 계정 아이디 그 다음에 접속 가능 주소, 그다음 비밀번호 이렇게 치면 되는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보시면은 create user, 더블링리 이렇게 로컬호스트 아이덴티파이 이제 비밀번호 이렇게 지웠네요. 이렇게 지원 상태로 이렇게 블라블라 썼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블링이라는 이제 유저에 대해서 서버 컴퓨터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로컬 호스트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ySQL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서버 MySQL 서버가 프로그램이 깔린 그 서버 컴퓨터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더블링이라는 아이디를 이렇게 계정을 생성한 겁니다. 근데 모든 컴퓨터, 그러니까 더블린이라는 컴퓨터,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이 클라이언트 A 노트북에서도 이제 접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노트북에서 접속할 수 있고, C PC에서 접속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접속할 수 있는 접속 가능 컴퓨터 이 뒷부분, 이 부분에다가 요 골뱅이 뒤에 요 부분에다가 퍼센트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퍼센트. 그러면 이제 더블링리라고 하는 유저는 지금 로컬 호스트 컴퓨터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요. 모든 컴퓨터, 퍼센트 모든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계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패스워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8글자라면 쳤다고 치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사실 관리자도 이 패스워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예, 저장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정 보안 문법 중에 이제 계정 삭제 문법은 뭐냐면은 delete from user, from where user는 계정 ID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delete from user, where user, 더블링이라고 하면은 예, 이것도 루트 사용자 계정에서만 이제 실행 가능한 명령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검색을 해보면은 아까 더블링이 두 개가 없어진 것을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고 또는 이렇게 삭제함으로써 이제 계정들을 이제 부여하고 어떤 계정 사용자가 이제 이 MySQL 데이터 서비스 서버에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수 있을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보안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권한 보안은 이제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권한 보안은 뭐냐면은 어떤 관리자죠. 우리가 관리자가 루트 권한자가 계정 사용자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 너는 관리자가 이렇게 김 과장이라는 이제 계정 사용자에게 너는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검색과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어. 근데 너는 삭제할 수는 없어. 검색과 수정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 이제 사용자 권한 보안입니다. 역할 권한 보안은 뭐냐면은 관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 사용자에게 이런 식으로 보안을 일일이 이제 주는 사용자 권한 보안이 아니고 관리자가 이제 역할이라는 어떤 사용자 역할 그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그룹에다가 권한을 부여하고 개별 사용자들에게는 그 역할을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좀 더 이제 그룹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역할 권한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사용자에게 권한을 이제 부여하고 그다음에 권한을 이제 취소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점에서 관리가 좀 더 용이합니다. 보안 관리가요. 보안 관리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사원 테이블에 대한 검색 수정 권한을 인사과라는 역할을 만들어서 그 사람 인사과 역할에 부여를 해줘요. 그리고 김과장, 이과장, 2차장, 최대리라는 이제 계정에게는 인사과라는 역할을 이제 부여해 줌으로써 김 과장이 이제 사원 테이블에 대한 검색 수정 권한을 가지고 2차장도 마찬가지로 최대리도 마찬가지로 사원 테이블에 대한 검색 수정 권한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역할에 의한 권한 보안입니다. 예,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란트와 이제 리보크라는 주로 이제 명령을 이제 쓰는데요. 한번 이제 살펴볼까요?
사용자 권한 문법, 보안 부여 문법. 사용자 권한을 이제 이렇게 부여할 때 그란트 권한 on 테이블 to 사용자, 그다음 with grant option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에게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해라. 이런 이제 문법입니다. 그래서 권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insert, delete, update, select.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데이터 삽입, 수정, 삭제에 관한 이제 권한이고요. select 권한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create table, create view.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을 만들거나 또 이제 테이블을 이제 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이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자는 이제 개별 사용자 이제 아이디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뭐 김 과장 이런 식의. 또는 이제 퍼블릭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준다는 이렇게 명령을 쓰게 됩니다. 퍼블릭은 사실 좀 안 쓰는 게 좋겠죠. 퍼블릭은 좀 위험한 이제 권한 부여거든요. 그러니까 임의의 이제 모든 이제 권한 계정을 가진 사람에게 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퍼블릭은 사실 위험한 것이고, 근데 꼭 뭐 필요한 경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with grant 옵션은 이제 옵셔널한 부가적인 이제 옵션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김 과장이 이 인설트에 대한 권한을 받았어요. 사원 테이블에 대한 인서트 권한을 받았어요. 그럼 with grant 옵션까지 이제 붙여주면 뭐냐면은 김 과장이 또 김 차장에게 그 옵션의 동일한 옵션에 대해서는 부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연쇄적으로요. 그거를 허용하겠냐? 예, 그 다른 사용자에게 연쇄적으로 이제 그 지금 사용자 권한 받은 사람이 연쇄적으로 또 권한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겠냐 아니면 안 하겠냐 이런 것을 이제 명시해 주는 것이 with grant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취소 문법은 이제 리보크 권한, 그 권한에 대해서 그 테이블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이 사용자로부터 취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이런 그 연쇄적인 이제 권한 부여 관계가 있을 때 캐스케이드 전부 다 취소시켜 버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권한만 취소시킬 거냐, 이렇게 이제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그러니까 고객 테이블에 대한 검색 권한을 홍에게 부여할 때, 그러니까 검색 권한, 고객 테이블에 대한 검색 권한을 홍에게 부여하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에 대한 검색 권한을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권한까지 포함해가지고 리에게 부여할 때, 그러면 이제 with grant option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뒤에다가요. 그 다음에 삽입 삭제 권한 부여할 때 insert, delete 해가지고 모든 사용자니까 public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객의 그 고객 테이블에 대한 등급 적립금 속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속성을 지정해줘서 그 속성만 변화할 수 있도록 또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등급 적립금에 대해서만 이제 고객 테이블의 등급 적립금의 속성에 대해서만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권한 부여도 가능하고요.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송에게 부여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고객 테이블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취소하는 경우, 하위 사용자의 권한도 함께 취소할 때 캐스케이드, 하위 사용자의 권한 유지하면서 취소할 때는 리스트릭트, 이런 식으로 지금 MySQL 문법을 예제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 권한 보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할은 권한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된 사용자 그룹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과학부 직원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데이터과학 학생 테이블의 권한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런 이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뭐 다음에 뭐 최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학부 직원으로 이제 역할을 임명을 해주면은 이 김 선생님, 이 선생님, 최 선생님이 이 권한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역할 생성 문법 create 롤 해가지고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한 권한 부여 문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 사용자 계정이 들어갔는데 롤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랜트 권한 on 테이블 to 롤 이름 이렇게 부여해주면 되고요. 역할을 이제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역할을 임명하고 취소하는 문법은 그랜트 역할 to 사용자, 그다음에 리보크 역할 from 사용자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역할을 임명하거나 또 역할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을 이제 삭제할 때는 드랍 롤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이용한 보안의 MySQL의 예제를 보시면은 롤1이라는 이제 역할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롤1에다가 그 데이터가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셀렉트 할 수 있는,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롤1을 홈과 팍이란 리라는 계정에다가 롤1을 다 임명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홈, 팍, 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요 데이터 확보 학생에 대한 셀렉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롤 1에다가 데이터 확보 학생의 업데이트를 이제 또 부여를 해주면은 이 홍, 팍, 리는 자연스럽게 역할에 의해서 롤 1에 지금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는 보안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팍 리에게서 롤 1에 이제 역할을 부여했던 걸 임명했던 걸 취소하면은 이제 홍팍 리는 그 데이터 확보 학생 테이블에 셀렉트 할 수 없고요. 데이터 확보 학생에 업데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런 식의 이제 사용자를 이제 역할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관리하면은 우리가 권한 관리가 좀 더 편해지겠죠. 좀 더 복잡성을 이제 줄여가지고 단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역할에 의해서. 그다음에 역할을 이제 취소하는 경우에는 드랍 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총 오늘 수업에서는 5개의 데이터베이스 고급 기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급 설계 기술에 대해서는 정규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함수적 종속성을 이제 없애는 식으로 굉장히 수학적인 정의된 함수 종속성을 없애는 식으로 해서 정규화 기법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해 나가는 고급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고급 기술에 대해서는 뷰에 대해서 배웠죠. 뷰는 이제 특정한 정보를 가상 테이블로 미리 만들어 놓고 유지해 놓음으로써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로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검색 측면에서도 이로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인 검색 측면에서요. 그다음에 또 인덱싱, 특정 이제 검색이 많이 들어가는 속성에 대해서 인덱스 구조를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 속성에 대한 검색이 왔을 때 굉장히 검색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이렇게 기술입니다. 트랜잭션, 특정한 이제 업데이트, 특히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변형시키는 일련의 이제 과정이 하나의 이제 단위로 처리돼야 될 때 그걸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그 처리를 해주는 이제 기법이 이제 트랜잭션 기법입니다. 그다음에 트랜잭션 시작, 커밋, 롤백, 요게 있었죠. 이런 이제 기능에 의해서 마치 세이브 로드 또는 세이브 이후에 이제 추가 세이브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인해서 트랜잭션을 관리를 해주는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안 기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계정을 만들고 또는 이제 삭제함으로써 계정 단위에서 접속을 할 수 있냐 없냐로 관리해주는 계정 보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별로 이제 권한을 부여해주고 또 이제 회수하는 이런 사용자 권한 보안 역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역할 단위로 이제 권한을 만들고 부여하고 이제 회수하는 이제 역할 보안, 권한 보안 이렇게 이런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과목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시험에 안 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개념이 뭔지 왜 이렇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빈칸 채워넣기나 뭐 이런 것들에 다음에 이제 OX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오늘 과목은 이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수업까지 해가지고요. 이렇게 총 14주 수업을 이렇게 마쳤네요. 여러분들 이제 매주 이제 제가 실습 수업 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참여율 높게
참여율이 높게 잘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주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남았는데요. 잘 시험 준비하셔가지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그 대면 시험일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제가 이제 따로 이제 공지 시험 관련돼서 공지를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 시험 장소에 오셔서 이제 시험 신분증이나 이제 학생증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어떤 모형의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대비해서 공부하면 될지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이제 지식의 진보가 있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